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 질환 치쿤구니아 열병의 세계적 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각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7월 22일 WHO 브리핑에서 곤충매개 바이러스 전문가 다이애나 로하스 알바레스는 치쿤구니아 열병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 119개국에서 감염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질환은 고열과 심각한 관절 통증을 유발하며 사람 간 전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확산 양상은 2004년에서 2005년 당시와 유사합니다. 당시 인도양 인근 섬들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번지며 약 5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번에도 레위니옹, 마요트, 모리셔스 등 인도양 섬을 중심으로 확산 중이며 레위니옹에서는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이미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소말리아, 케냐로도 질병이 퍼지고 있으며 유럽의 프랑스 등지에서도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알바레스는 치사율은 1% 미만이지만 감염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면 사망자 수는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며 조기 경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인구의 최대 75%가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광둥성 포산시 순더구에서는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2,47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동부 저장성 사오싱시는 아프리카, 동남아, 포산시 등 유행 지역을 방문한 사람 중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광둥성 질병예방통제센터의 허젠펑 부주임은 환자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이지만 신생아와 고령자, 기저질환 보유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각국이 치쿤구니아 열병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감염병 대비 시스템을 조속히 강화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내 천문학계가 우주의 미스터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서울대학교 황호성 교수 연구팀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0여 개만 알려졌던 암흑 은하 후보를 무려 142개나 찾아냈습니다. 이는 기존 발견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로 우주의 구조 형성과 암흑물질 연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연구는 RS15 전파 망원경과 DESI 레거시 영상 탐사 자료를 종합 분석해 수행됐습니다. 연구팀은 중성수소 가스에서 방출되는 전파 신호 344건 중 주변 은하와 겹치지 않고 고립된 천체들을 선별했습니다. 이후 광학, 자외선, 적외선 영상으로 별빛이나 먼지 흔적이 전혀 없는 142개 천체를 최종 암흑은하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암흑은하는 별도 빛도 없이 오직 암흑물질과 중성수소 가스로만 이루어진 천체입니다. 망원경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구조를 결정짓는 중력의 주된 근원으로 여겨지는 암흑물질의 성질을 이해하는 열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장기간 난제로 남아온 잃어버린 딸린 은하 문제 해결에도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의 우주 표준 모형에 따르면 우리 은하 주변에는 수백 개의 딸린 은하가 존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극히 일부만 관측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우리가 보지 못한 은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암흑은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과는 향후 한국이 참여할 세계 최대 규모의 전파 망원경 프로젝트 SKA 그리고 베라루빈 망원경의 LSST 광학 탐사에도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발견은 은하 형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관측적 증거를 제시했으며 암흑물질의 존재와 특성을 밝히는 데도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주의 95%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흑입니다. 이번 연구는 그 미지의 세계에 작지만 강력한 빛을 비춘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지구를 넘어 우주에서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단세포 조류를 활용해 화성에서도 활용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라스틱은 그동안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물질로 만들어져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에 반해 바이오 플라스틱은 식물성 기름과 옥수수 전분,
톱밥, 식품 폐기물, 미생물 등 재생 가능한 유기물에서 유래하며 자연 분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2020년 1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매년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로서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과학자들은 이 기술이 지구뿐 아니라 우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로빈 워즈워스 교수 연구팀은 화성에서의 활용을 염두에 둔 바이오 플라스틱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화성에 인류가 장기 체류하거나 우주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원을 지구에서 실어 나를 수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자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연구팀은 화성 환경에서도 키우기 쉬운 광합성 단세포 조류 두날리엘라 테르티오렉타를 주목했습니다. 화성은 지구의 1% 수준이지만 대기를 지니고 있고 태양빛도 일정 수준 도달하기 때문에 조류 생존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연구팀은 3D 프린터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배양 용기에 조류를 키우는 실험을 진행했으며 화성과 유사한 낮은 기압과 이산화탄소 대기, 자외선 환경에서도 조류가 잘 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바이오 플라스틱 용기는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면서도 식물 생장에 필요한 햇빛은 통과시켰습니다. 향후 조류를 이용해 화성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하면 3D 프린터로 부품이나 건축자재 등을 자급자족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실제 우주 환경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음 단계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실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에서 태어난 친환경 기술이 머지않아 우주 개척의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후 과학의 역사적 이정표로 꼽히는 킬링 곡선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6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산화탄소를 관측해온 마우나루아 기지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후 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전면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의 출발점이자 상징이라 불리는 킬링 곡선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하와이 마우나루아 이산화탄소 관측소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마우나루아 관측소는 1958년 미국 과학자 찰스 킬링 박사가 처음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축적된 관측 데이터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입증한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구가 계절에 따라 숨을 쉬는 듯한 패턴까지 보여주며 전 세계 기후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마우나루아를 포함한 모든 기후 관련 연구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관측소에 개인적으로도 깊은 반감을 갖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NOAA에서는 이미 약 1,000명이 해고됐고 추가로 2,000명 이상의 정규직 인력을 줄일 계획입니다. 기후 전문 저널리스트 제프 구델은 기후 정보 웹사이트를 없애고 국립과학재단 지원을 중단하고 연구센터까지 문을 닫는 일련의 조치는 미국을 기후 중세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킬링 곡선이 시작된 1958년 당시 313ppm이었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024년 424ppm을 기록했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월 평균 430ppm을 넘어섰습니다. 기후과학의 뿌리를 자르려는 이번 행정부의 결정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의회의 최종 심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공위성간 연료를 지구 궤도에서 직접 주입하는 이른바 우주급유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 등 우주 강국들보다 앞선 성과로 글로벌 우주산업 판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 추적 기업 콤스코프에 따르면 중국의 스젠21과 스젠25 위성이 정지 궤도 상공에서 약 90분간 도킹해 연료를 주고받는 장면이 이달 초 포착됐습니다. 스젠21은 2021년 발사된 우주 쓰레기 수거 위성으로 연료가 거의 고갈된 상태였으며 스젠25는 2025년 1월에 연료 공급 전용 임무를 위해 발사된 위성입니다. 이 두 위성은 수센티미터 오차 이내의 정밀도로 도킹한 뒤 약 50kg의 하이드라진 연료를 성공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레이더,
광학 센서, 로봇팔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완전 원격 조종 방식으로 수행됐으며 현재도 독행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중국은 이번 기술로 스젠 21의 위성 수명을 8년 연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전체 임무 비용이 약 35% 절감되고 베이더호 위성 함법 시스템 등 국가 전략 위성 운용에 안정성을 더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궤도 내 위성 재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신규 발사량 감소, 우주 쓰레기 억제 효과도 기대됩니다. 스젠 25에는 총 1.3톤의 연료가 탑재돼 있으며 향후 최대 20기의 위성에 연료를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주 정거장 운영은 물론 향후 화성 유인 탐사 등 심우주 미션을 위한 핵심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스페이스X의 스타쉽 우주선을 활용해 연료 이동 실험을 진행 중이며 러시아는 ISS 화물선 모듈 급유에는 성공했지만 궤도 위성관 자동 연료 주입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우주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기술을 위성 생명 연장은 물론 정찰과 군사작전 유연성 확대라는 전략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주 급유 시장은 현재 약 1억 달러 규모에서 2032년까지 10억에서 32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미국과 유럽 중심의 시장에 중국이 본격 진입하면서 아시아 주도의 기술 경쟁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공식 발표를 내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기술 성공을 우주 시대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 급유는 단순한 보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댐을 짓는 일이 결국 지구 자전축까지 흔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지난 1835년 이후 세계 곳곳에 건설된 대규모 댐들로 인해 지구 극의 위치가 실제로 1.1m나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 전문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에 따르면 이 연구는 미국 지구물리학연합이 발행하는 학술지 지구물리학연구회보에 최근 실렸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하버드대 지질학자 나타샤 발렌식은 댐이 바다의 물을 육지에 저장하면서 질량이 이동하고 이로 인해 지구의 중간층인 맨틀이 미세하게 변화해 극의 위치도 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은 진극배회라고 불립니다. 지구 내부나 표면에서 질량이 이동하면 자전축 자체는 고정된 채 지각의 회전축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번 연구는 인간의 인공 구조물, 특히 댐이 이 현상을 유의미하게 일으킬 수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1835년부터 2011년까지 전 세계에 건설된 6,862개의 주요 댐을 분석했습니다. 이 댐들에 저장된 물의 양은 그랜드 캐니언을 2번 채울 수 있는 수준으로 전 세계 해수면을 약 23mm 낮추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극의 이동은 두 시기로 나뉘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1835년부터 1954년까지로 북미와 유럽에 댐이 집중 건설되면서 북극이 약 20cm, 러시아, 몽골, 중국을 관통하는 동경 103도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는 1954년부터 2011년까지로 이 시기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댐들이 영향을 주며 극이 서경 117도 방향으로 약 57cm 더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극 유치의 변화가 인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로 인한 해수면 변화는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융해, 지하수 과잉 추출과 함께 댐 또한 해수면 상승 예측 모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의 숨결을 바꾸는 인류의 활동, 이제는 그 무게가 지구의 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영원한 화학 물질로 불리며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해온 과불화 화합물에 맞서 과학자들이 미시세계의 강력한 아군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PFAS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박테리아입니다. PFAS는 플라스틱 용기, 조리도구, 방수, 섬유 등에 널리 쓰이며 체내에 축적돼 암, 호르몬 교란 등 심각한 독성을 유발합니다. 자연 상태에선 수백에서 수천 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아 전 세계 환경 보건 전문가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건의 국제 연구에서 인체와 자연에서 각각 PFAS를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확인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인간 장내 미생물 중 일부 박테리아가
PFAS를 흡수해 대변으로 배출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실험 결과 박테리아 구종은 쥐 실험에서 PFAS의 최대 74%를 몇 분 만에 흡수했고 PFAS 양이 늘어나도 제거율은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연구진은 이 박테리아를 활용해 체내 PFAS를 제거하는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미국 뉴욕 주립대 버팔로의 아가 교수팀은 F11이라 불리는 새로운 토양 박테리아가 PFAS를 거의 완전 분해한다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포르투갈 산업지역의 오염 토양에서 발견된 이 박테리아는 3종의 PFAS를 각각 최대 96%까지 생분해하며 특히 가장 독성이 강한 PFOS도 194일 만에 분해했습니다. PFAS의 탄소 불소 결합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학 결합 중 하나지만 F11은 불소를 제거하고 탄소를 섭취하며 이 결합을 깨뜨렸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PFAS를 분해한 뒤 생기는 대사산물조차도 제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 분해를 넘어 독성 잔여물까지 제거한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과학자들은 향후 F11을 폐수 처리장이나 오염 토양에 직접 투입해 환경 복원을 실현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F11은 탄소원이 부족할 때만 PFAS 분해에 적극적인 특성이 있어 이를 극복하는 후속 기술 개발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PFAS는 더 이상 영원한 공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인체 속 장내 박테리아와 오염된 땅 속에서 살아남은 박테리아라는 작지만 강력한 동맹군과 함께 PFAS를 몰아낼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은 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공약하며 취임한 뒤 관련주가 폭등세를 보이는 등 국내 금융시장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차세대 화폐가 될 수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기존 암호화폐의 심각한 가격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특정 자산,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나 국채 등의 가치를 1대1로 연동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테더사 USDT와 서클사 USDC로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 수급을 조절했던 루나 테라 코인의 붕괴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큰 경각심을 안겼습니다. 이후 시장은 담보형 중심으로 재편됐고 미국은 이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지니어스법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100% 달러 또는 단기 국채 담보를 의무화하고 준비금 공개 및 회계 감사도 요구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수요를 미국 국채 시장으로 끌어들여 재정 적자를 완화하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이 흐름에 대응할 시급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입 거래에서 원화 결제 비중이 각각 2.6%, 6.3%에 불과한 가운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원화의 국제 사용처가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통화 주권 수호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 발행 주체를 민간으로 허용할지 한국은행이 맡을지 결정해야 하며 담보자산의 안정성과 발행 구조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제2의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담보 비율을 100% 이상으로 법제화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해외 송금, 저축, 결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고 저렴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제도화와 소비자 보호 장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금융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코인을 넘어 국가 통화 주권과 금융 패권을 둘러싼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이 이 흐름 속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며 K-팝 산업의 패러다임을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7월 20일 K-팝에서 가장 큰 이름은 BTS가 아니라 넷플릭스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캐대헌 속 가상 아이돌 밴드 사자보이스의 폭발적인 인기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상의 아이돌이 인간 아이돌이 결코 도달하지 못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를 초현실적 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극중 보컬 미스터리를 연기한 유키스 출신 케빈 우의 사례는 대표적입니다. 캐대헌 전까지만 해도 그의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는 1만 명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무려 2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삽입곡 두 곡은 스포티파이에서 전 세계 스트리밍 1위를 차지해 BTS와 블랙핑크조차 이루지 못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현실을 뛰어넘는 가상 캐릭터의 성공은 음악 산업에 복합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김석영 UCLA 교수는 팬들이 비인간 아이돌과도 감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모델을 본뜬 모방작이 향후 K-팝 업계에 쏟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특히 잠도 자지 않고 늙지도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 아이돌은 오래전부터 K-팝 기획사들이 꿈꿔온 이상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흐름을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K-팝 프로듀서 겸 작곡가 베니 찬은 AI와 가상 캐릭터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인간이 가진 진짜 감정, 예측 불가능한 화학 반응, 무대 위 취약성은 흉내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케빈 우 역시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K-팝 아티스트로 알아보지 못한다며 예술적 재능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는 느낌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유키스 시절이나 브로드웨이 무대보다 사자보이스 활동이 더 빛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초현실과 현실이 뒤섞인 이 흥미로운 문화 현상, 인간의 영역이었던 K-팝 무대 위로 가상 존재들이 비집고 들어오며 우리는 지금 K-팝의 새로운 진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소리에 반응하는 동물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7월 15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 연구팀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이 부족한 토마토 식물이 내는 스트레스성 초음파를 암컷 나방이 감지하고 해당 식물의 알을 낳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입증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2년 전에도 식물이 고통받을 때 특정한 초음파를 낸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소리는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곤충이나 박쥐, 일부 포유류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당시엔 식물에 비명이 존재한다는 것만 확인됐지만 이번 연구는 동물이 그 비명에 반응하는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텔아비브대의 요시요벨 교수는 식물의 소리에 동물이 반응하는 것을 입증한 첫 사례라며 이것이 꽃가루를 옮길지, 식물 안에 숨을지, 식물을 먹을지 등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험은 철저히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됐습니다. 연구팀은 나방이 식물의 외형이 아니라 순수하게 소리에만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식물의 외형 정보를 차단한 상태에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방은 스트레스를 받은 토마토가 내는 소리를 회피 신호로 인식하고 알을 낳지 않았습니다. 요벨 교수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는 식물과 동물이 소리를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인 릴라흐 하다니 교수는 식물 간에도 이런 소리로 정보를 주고받을 가능성도 연구 중이라며 식물이 내는 경고음이 동물뿐 아니라 다른 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구팀은 식물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리는 식물이 처한 환경 변화에 따라 생기는 물리적 부산물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생물에게는 중요한 정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이라이프에 작년 12월 게재됐으며 동식물 사이 보이지 않는 청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